자, 이번에는 중앙대학교 장선생으로부터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이과사과 장준호입니다. 이 주제를 처음에 이렇게 딱 받고 나서 걱정했던 거는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저희 교수님이 이제 제가 한 8월쯤에 논문을 갖다 드렸더니 논문을 집어 던지시면서 이게 아니잖아 라고 하셨던 게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많이 이렇게 발제를 하는 내용이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맥을 잘 잡고 이제 답변을 하는 건지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디 교육청에서 교사 연수를 하고 하면은 기본적인 틀거리들이 있는데 오늘 발제는 사실 그 틀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제가 이제 데이터도 좀 정리해보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입시 업무 자체가 저는 사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항상 학과는 사실 보험학과 나왔는데 사단과로서는 좀 통계 업무나 분석 업무를 좀 많이 하면서 학종에 대한 올해 평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정태환 사람 어떤 기본적인 입시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입시 대안 앞으로 어떻게 좀 모색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좀 저희가 이제 올해 입시나 향후 2028 대비해서 좀 학종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의 필요성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결론은 사실 이제 학생부 전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이 부분을 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단순히 이제 전형의 준비라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전형 입시 준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학교에서의 수업, 그리고 평가, 그리고 학생부의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입시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앙대학교랑 제가 아는 이제 서강대학교는 기본적으로 교과전형에서 사실 비교과를 이런 교과전형에서 정생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많은 대학들이 올해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 중에서도 한 7개 정도의 대학들이 어쨌든 간에 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 같은 내용들을 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이번에 사실은 2028 대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교과전형이 아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200%, 300%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저희도 과거에는 교과전형에다가 그 학생부 평가를 좀 넣었다가 충원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뭐하러 서류 평가를 하냐 이런 식으로 다 빼버렸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많은 대학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학생부 평가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능 전형에서도 크게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서류 평가를 하겠다. 교과 이수를 평가하겠다든지 혹은 서류를 정성 평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2027에서 이제 출결을 넣기로 했는데 사실 이 서류를 넣을 때 가장 고민하는 거는 대학들의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서류를 넣는 순간 수능 100분위가 좀 떨어질 것이고 100분위가 떨어지면 소위 말하는 대치표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쟁대학에 비해서 조금 밑으로 서지면은 이게 또 이 대학 입구들이 보시기에는 또 밑에 왜 떨어졌어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이제 서류에다가 수능에다가 교과를 좀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8에 도입되는 수능이라는 것들이 기존의 수능보다는 오히려 대학들이 기존의 수능의 어떤 영역들을 생각했을 때 대학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좀 더 이렇게 선발하는 어떤 인재상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수능 정시는 수능 잘하는 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다면적인 어떤 우수성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할 거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00분이 몇 정도 되는 학생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능의 학업 수준에서 또 교과적으로는 혹은 학교 생활 쪽에서는 어느 정도 우수성을 가진 이런 어떤 다면적인 결과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2028 대입전형 변화 같은 경우는 아까 강혜진 사장님께서 발표 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개의 공동연구가 전면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가 참여했던 연구는 아래쪽이었는데 저희 연구에 참여했던 사장관 선생님 한 분이 그냥 와갖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출근을 많이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 애들이 요즘 학교에 잘 안 오나 봐요. 뭐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굉장히 출근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2027에 그래도 출근을 넣어보자 결국 이렇게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됐었는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두 연구에서 사실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전형별 차별성들이 좀 약화가 된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능 정시 수능 40%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수능 가지고만 분별할 수 없는 혹은 이제 수능 가지고는 그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없는 그리고 교과에서 교과만으로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단순히 뭐 최근까지 서류 100%로 평가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로만 사실 서류 평가를 좀 하기 어렵다.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전형 간의 차별성이 약화된다는 것들이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뭐 사실 2027에서는 일부 전형을 떼어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육을 하나를 신설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고민의 이야기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2028에서는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분별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대입 수능 영역에 대해서 대학이 이 정도 수능 영역을 가지고 공부하고 온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드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들이 생기죠. 뭐 수시 정시를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수시 정시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아쉬운 포인트였지만 지역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정시 통합을 한다면 굉장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게 다른 대학들이 정시에서 이 서류 평가를 도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 원서수 받고 그 서류를 정리하고 블라인드할 거 블라인드 처리하고 실제로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시의 지원자 최근에 가나다고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대략 15,000명 정도의 학생을 그러면은 정기에서 홀평가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1단계에서 배수를 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충원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배수를 끊는 거는 또 문제가 있고 그럼 결국 전원을 다 평가해야 된다는 건데 한 2주 되는 시간 동안 서류 평가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대학에서 저희 중앙대학에서 갖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수능 전형 비율이 축소되는 대학들도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계속 대학은 수능 비율을 좀 축소하고 차라리 교과나 학종을 좀 늘리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의 상황들이 사실 블라인드 평가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어떤 수학 환경들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 블라인드가 과연 공정한 거냐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입지원자라고 감소가 되고 블라인드 평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평가를 하면서도 학생부가 좀 더 어떤 기재의 수가 올라가고 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서류 평가만으로 혹은 면접까지 봐서 학생들을 과연 변별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뭐 수능 최저가 도입된다든지 그리고 뭐 수능 플러스 교과를 섞는 이런 전형들 확대하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맥락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대학이 어떤 입시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실제로 주요 대학들한테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지금의 어떤 전형 구조에서 좀 확대해보세요 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하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태영상 지역의 학부율 현황이 있다. 제가 아까 뭐 교과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결과를 좀 뽑아보고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교과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합격을 좀 할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이들이 교과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 학생들도 좀 있을 텐데 농어촌에서의 합격률보다 교과 전형 위주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정시는 뭐 2023년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지만 저희가 농어촌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좀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든 것도 있고 사실 저기 최소 합격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그 시기에서 재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3수생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상 수능은 거의 이제 일반 재학생 입장에서는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교과 위주로 최저를 통과해서 교과 위주로 가고 근데 사실 뭐 교과 위주도 지역별로 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과 전형 그리고 그다음 학종으로 될 수 있는 기획균형 위주의 성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정태영, 삼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은 사실 삼척시에서 딱 저 정도 비율로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교과 전형의 최저 통과율, 이 정태영 지역의 최저 통과율이 3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중앙대학교의 이 지역 균형의 최저 통과율은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저 통과율을 전체 평균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아이들의 수능 성적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저렇게 통과를 하는데 이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교과 이수나 정성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기존에 어쨌든 간에 교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 더 다른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앙대학교의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안쪽에서 끌어내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 정도까지 입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 때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데 중앙대학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누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교차 지원도 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보통 자연계열이 끊기는 선 정도가 1.6에서 1.8 사이에서 좀 끊기다 보니까 인문계열은 그 7% 끊어보더라도 1.8에서 1.9 정도까지 밀려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연계열 중에서 내가 지금 자연계열 쪽으로 지원하기에는 성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인문계 쪽으로 지원해야지. 이런 식으로 교차 지원을 일반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데 사실 대학들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여기다가 자꾸 정책평가를 놓고 교과 이수를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라면 중앙대학교는 현재 나름 전년도에 성취시는 합격을 많이 했어요. 24명 중에서 그 정도 합격했으면 굉장히 소위 말하는 타율이 굉장히 높은 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앙대학교가 언제까지 그러면 교과만 반영하고 내용을 평가하지 않을 거냐? 사실 2028 넘어가게 되면은 내용을 평가하지 않고 사실은 교과를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분명히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제가 이제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제가 학교 규모를 가지고서 조금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잘라봤었는데, 이제 오른쪽은 정태영상, 그리고 왼쪽은 이제 중앙대학교에 전년도에 지원한 학교 전체적으로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명 단위로 이렇게 좀 끊어봤어요. 그래서 지역 어느 곳이 몇 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몇 명이 합격을 했고, 그러면 지원 대비 합격률은 몇 %인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정태영 지역에서 저희 융합이나 탐구형 쪽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은 없었고, 기획균형 쪽에서는 이제 한 명씩 각각 이제 학교 규모별로 한 명씩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거는 전국 규모로 봤을 때 일반고에서 지원생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게 사실은 그냥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었지만 이거를 좀 가장 좀 설명하기 쉬운 표가 이거겠다 하고 정리를 해서 온 건데, 실제로 이제 학교 규모별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큰 규모의 학교보다는 작은 규모에서 합격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일반 규모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개념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50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생기는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인수 과목을 많이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통계로 좀 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원자들은 또 성적 대비를 어떻게 지원하는가 보면은 이제 일반고 전체 지역의 일반고 합격자 성적대를 보면은 1.5에서 2구간이 학종 기준으로 기획 30% 그리고 2등급 때가 3.5%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정태영상에서 지원 학생들의 지원 분포도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단계 예를 들어서 기획균형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규모에 비해서 2등급 때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걸 제외하면은 사실 성적대가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서 성적대가 불리하게 지원하거나 그러한 상황은 좀 아니라고 사실은 좀 판단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년 조사하는 이제 진로교과 이수 실태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좀 해봤는데, 정태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진로적 과목 중에 최근에 저희가 전문고과를 과학, 국제, 외국어 이렇게 좀 나눠놓은 이유는 저희가 매년
전문 교과를 좀 일반고에서 어떻게 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분석을 해보는 편이에요. 이 분석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과하게 개설하는 지역도 있고 아예 안 하시는 지역도 있긴 한데 전문 교과들이 실제로 일반고에서 운영될 때 사실 그 수준에 맞게 운영된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진로 활동을 어떻게 좀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런 과목들을 많이 이수한다고 해서 좋은 학생은 많지 아니다 보니까 그 어떤 지역의 트렌드나 혹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교과의 설계, 교과의 어떤 학생들의 이수 현황들이 어떠한가 그걸 오래 평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하면서 좀 살펴보는 영역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태영 상황을 보면은 사실 전문교과가 많이 열리지 않지만 그 외 지역을 그냥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문교과를 해마다 조금씩 좀 늘려가는 추세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기준이 융합형과 탐구형 지원자 중에 2025년 이제 재학생 그리고 일반고 기준 그리고 재학인원은 150명 이하의 학교만 좀 잘라서 이제 학생별 이제 지원 평균을 한번 내본 겁니다. 이 이수단위 평균을 좀 내본 겁니다. 일단은 정태형도 아까 보셨겠지만 융합형하고 탐구형인데서 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0%인데 F 지역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F 지역이 정태형 상황하고 되게 굉장히 이제 흡사하게 이제 교과 이수 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과 이수의 어떤 분포,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기는 사실 광역시 지역입니다. 광역시 지역인데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저기 설명에 가는 저희 입학사관들 중에 저 지역에 설명에 가는 사관들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무튼 이제 저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L 같은 지역들도 뭐 아예 합격자가 안 나오는 지역들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도별로 보면은 대부분 전문 과학이나 국제 외국어 과목들이 한두 과목씩은 듣는 어떤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되게 현실적인 어떤 최근의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조사 대상 인원은 850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됐었고요. 진로교과 이수 실태 중에서 A의 비율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간단한데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A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좀 괜찮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한계 평균으로 보면은 과목별로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태영 상은 전체가 57.5점 정도, 5% 정도 나오고 있고 피지오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냉정하게 진로과 예술을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격률은 25% 정도가 나와요. 이거 그리고 뭐 아까 F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 엄격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표를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PGM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학이나 전문국제가 4.6단위 7단위 정도 평균이 나온 거 보면은 전문국제 사회국가를 굉장히 전문 그거 많이 이제 이수를 여는 것 같아요. 근데 PGM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A의 비율을 상당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깐깐하게 주는 편으로 나오죠. 근데 또 합격률도 높으니까 그러면 전문교과를 많이 하긴 하는데 나름 깐깐하게 이 A 비율을 그래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은 굉장히 전문 교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가지고 진로교과 다양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도 어느 정도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반화할 수 없는데 특히 KMED, 이 4개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KM 이런 지역들은 사실 A 비율도 굉장히 높게 하면서 학생들이 지원 대비 합격률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그럼 저런 학교들도 어떤 특징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 특징들은 사실상 어떤 수치적인 측면에서 나온다기보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아이들이 그 수업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로 또 접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100명 이하의 이제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들은 항상 그런 말씀하십니다. 교과 성취도가 불리하다, 과목에서 어렵다, 인프라가 없다. 아이들이 그만큼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 그 공동체가 작다 보니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교육 자원의 차이나 입시 인프라의 차이가 그러면 이제 격차를 만드냐?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사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틀 전에 방송했던 걸 보면서 이 장면을 보다가 생각을 한 건데 생각을 하다가 평가원에서 이 재학생과 졸업생 공정고시의
국어, 수학, 영어 3등급까지 비율을 한번 찾아봤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이 재학생이 17%인데 졸업생이 37%, 38%니까 대충 수능 응시자 중에서 따져보면 둘 다 5만 명 정도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재학생 30만 명 중에서 5만 명 정도가 1에서 3등급 들어오고 그리고 졸업생 중에서 다시 재학생보다 보통 많은 5만 명이지만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들어오고 검정고시가 21%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런 교육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수능 성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학종을 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재학하는 동안에 어떠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능처럼 결국은 아까 뒤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과연 수능이 그러면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수능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면은 좀 쉽게 접근하려고 하면은 시대인재가 여기 오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서울대 가는 아이들은 시대인재가 만든다고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학부모님들이 하시는데 아무튼 이 학종의 특성을 좀 봐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작년에 융합형인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재작년에 보통 연수가서 선생님들 말씀드릴 때 융합형인재가 드디어 재학생들이 70%가 깨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는 60%마저도 깨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합격자의 비율을 보면은 재학생이 대략 84%, 90%, 노무천 학생 같은 경우도 재학생이 90% 정도가 노동을 합격을 합니다. 이 얘기는 학종은 결국은 평가의 방향성은 그해에 매년 그 해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재학생한테 유리한 구조로 짜여질 수밖에 없고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전형이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떻게 노력해 주시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전형이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별 지원자 대비 합격 비율입니다.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은 이제 기회균형하고 이제 종합으로 좀 나눠서 봤는데 노출하고 실기는 지원자 대비 합격자가 좀 있어서 이렇게 비율이 정태환 선생님이 좀 높게 나왔지만은 교과랑 종합만 두고 본다고 한다면은 일부 지역보다 분명히 높은 지역도 있지만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지역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좀 주력하고 있는 전형이나 이런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정태환 지형이 교과 그리고 기회균형 그리고 그거에 학종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한다라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리고 귀결되는 어떤 입시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지역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럼 많은 대학들이 사실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대학교의 평가 요소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중앙대학교 CU 융합형인재, CU 평균형인재에서 각각의 인재상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많은 대학들이 결국 요구하는 것들은 되게 단순한 명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수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학생이냐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 두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향성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거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도 이 평가교도에서 이 두 전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은 어떤 그런 학생의 어떤 학업적인 준비도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역할에 있어서 융합형이라고 한다면 교과 비교과에서 학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라고 하면은 탐구하고는 어떤 방향성을 학업과 탐구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그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친구가 누구냐 뭐 이런 관점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그러면 학생부를 결국은 대학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평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영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결 사항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들의 기본적인 성실도를 평가를 하는 건데 항상 고민하는 거는 질병이기는 해요. 질병 수태.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사실 학교 가기 싫어서 아침에 안 가면은 병원 가서 약 타와서 아팠다고 하잖아요. 이제 질병 처리하지 뭐 이러는데 이제 질병이 많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 추천서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거 어제 좀 아팠다 뭐 이렇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셔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맥락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혹은
뭐 그런 학생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지나치게 질병이 많거나 뭐 조퇴가 많거나. 다만 이제 미인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케이스를 굉장히 좀 어렵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저는 이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했던가 아닌가는 이 자율활동을 보면 바로 파악이 가능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활동은 사실 이제 2015 개정교육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어떤 영역 중에 창의주제 활동이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세특화된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활동이 과거에는 어떤 리더십이나 학교 생활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학생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학생인가가 많이 표시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학생의 사고나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한 경험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가 좀 경기에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활동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 내용을 보다 보면은 정말 그냥 학생이 쓰고 싶은 내용을 그냥 하다가 때려 넣은 느낌이 들 때가 이런 표현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전공 위주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좀 한계점으로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다가 조금 그래도 인원수도 좀 비슷하고 약간 나름 지역적으로 좀 비교할 만한 학교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좀 학생부를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강원 삼척에 있는 고등학교고 하나는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이제 학교자가 없었고 여기 합격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좀 이 부분을 조금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답은 하나입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이 아이가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간에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전달해주고자 하는 이 학생의 평가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학급 반장으로서 뭔가를 했어도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어떤 친구 있고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발표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우측 사례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이제 내용들이죠. 근데 이렇게 보여드릴 때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를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학생들의 기재 패턴들이 단순히 자율활동 말고 뭐 동아리나 진로활동 생태계까지 이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럼 평가자들이 보고 어떤 학생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이구나 판단하는 지점들이 좀 어디에 있느냐를 좀 판단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왼쪽은 관찰과 소위 말하는 평가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른쪽은 관찰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적은 비슷한데 한 학생한테서 선생님들이 구체적인 평가가 따라오고 한 학생한테서는 관찰만 보인다. 재판관들이 어떤 학생을 좀 더 신뢰하고 우수하게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는 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동아리 활동입니다. 최근에는 자율 동아리 활동이 이제 없고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평가할 때 이 부분을 너무 과거에는 학생들이 어떤 본인의 주도성을 알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했지만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수 때문에 인원수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동아리를 못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단순히 그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동아리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자유롭게 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 학생이 어떤 주도성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침 또 이제 전남 구례군의 학생의 서울인데요. 저는 제가 이 사례를 뽑을 때 뭐 얘가 교양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관점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구례군의 사례에서 이 동아리 부장으로서 얘기하는 것들은 동아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동아리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서 선생님께서 맡아서 하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막 교양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실 때 그 주제의 어떤 A 학생이 얼마나 그 주제를 잘 준비해야 하는지 이 주제가 타당한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따지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가 어느 영역들에서 구체적인 성과들을 좀 보였는지를 좀 잘 얘기해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사례 아까 그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저희도 판단하면서 이런 거죠. 예컨대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중앙대학교 이 예를 들어 종합형에서 한 400명이 지원한다고 했으면 200명 정도는 막 다 들어가려 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학생부에서 학생들의 차이를 만들어내기에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분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학생이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흔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개별에 대해서 개별화된 학생부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평가라고 했을 때 동아리 선생님께서 바라볼 수 있는 이 학생의 어떠한 장점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평가에서는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두 사례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일단 봉사활동은 이제 개인 봉사활동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개인 봉사활동 없고 학교 봉사활동만 하는데 150시간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20시간 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사실 봉사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봉사는 기본적으로 거의 행특에서 많이 좀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행특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그 1, 2학년의 기록에서 이 친구가 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좀 어떻게 배려하고 봉사 정신을 갖고 있는 친구인지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행특마저도 약간 세특화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면 이 학생이 국어 역량에 대해서 막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특에서 기대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봉사의 양쪽 부분들은 최근에는 좀 중요하게 좀 평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진로 활동들은 아무래도 기재 글자 수도 좀 그래도 많기도 하고요. 좀 의미 있게 최근에 그래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거의 표를 쓰는 경우에는 되게 좀 어려운 경우,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지만 학생이 어떠한 생각들을 스스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가를 3년간의 흐름을 보기에 좀 적당한 영역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최근에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제 MBTI 검사 결과를 이제 거의 반 정도를 채워서 쓰면서 그 학생의 이제 성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경우도 이제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경남 함안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랑 강원 삼척고에 이제 또 학생을 학생 미안하긴 하지만 자료를 보면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이제 이 자료를 이제 뭐 단적으로 뭐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보시기에 어떤 학생이 좀 더 잘 드러날까? 그 학생의 어떤 3년 동안의 어떤 발자취들이 이렇게 기재됐을 때 어떤 학생이 조금 더 잘 보일까?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함안고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어떤 진로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 학생이 어떤 주제를 좀 하려고 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주변의 평가를 받고 어떤 부분들이 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발췌를 해본 거고요. 삼척고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고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계속 경험을 하는데 그런 평가들은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대학 평가에 있어서 얼마나 정도의 변별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담백하게 써주시면은 사실 세상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가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하는 걸까? 라는 고민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관찰과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맥락들에서 결국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세특 부분입니다. 결국 세특은 이제 학생 개인의 어떤 모습들이 좀 잘 드러나고 학생 개인의 역량이냐 특히 예컨대 보이래요. 그러니까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은 사사고나 처먹고 이런 학교를 많이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이제 제가 평가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중앙대학교의 현재 수준에서 평가를 할 때 지금 오늘도 사실 저희 중앙대학교는 유치사라고 하는 대상으로 이제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교수님들과 저희 전임사관들이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사고에 5등도 가고 3사등도 가고 일반고의 1등급 때 아이가 둘이 이제 어떤 아이를 뽑아야 될까 결정을 할 때 자사고는 좀 더 좋은 교육과정을 받고 학교가 조금 더 지원이 튼튼해서 아이가 많은 경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많이 했다고 좋은 애냐 아니면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 1등도 받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좋은 애냐 중앙대학교는 항상 이게 저희 어떤 핵심 과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이 친구가 다니고 어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주도성이 보이지 않으면 선발이 어렵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보기 위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셀프 학생부로 의심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심지어 학생부로 있다 보면은 아이가 소감을 했죠.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하고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이제 끝나는 학생분들도 나와서 그러면 교수님들이 어떻게 평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화이트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거가 있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신사례로 이렇게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세금력 특기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동에 참여한 사실보다는 개인의 우수성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두 개의 사례가 조금 그래도 보시기에 제가 학교 좀 가는데 보시기에 어떤 학생이 조금 더 잘 보이는지에 대한 어떤 느낌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왼쪽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어떤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학생도 여러 가지 발표가 있긴 한데 그 발표 과정에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뛰어났다든지 혹은 협력 활동에서 어떤 리더십이 있었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선생님들의 평가가 좀 담겨져 있죠. 이건 뒤집어 봤어요. 이제 미안한데 이렇게 학생부를 좀 비교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지원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의견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간소화 이후에는 이제 추천자의 역할을 좀 많이 한다. 그래서 너무 학생이 학원 동작보다는 학교 생활에서 보여지는 학생의 어떤 활동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전공교과를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전공교과를 이수하는 지원자 일반고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두 과목이라도 들었던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대략 20%에서 30% 사이가 안 들었지만 합격한 학생들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 한두 과목씩은 그래도 좀 이수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전문교과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이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수준의 어떤 이수한다기보다는 주로 어떤 진로 관련된 활동 위주로 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진로의 방향성들을 좀 체크하는 부분들로 전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경향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저희가 아마 이 자료로 제공이 될 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 이 진로 선택 과목들 어떤 것들 좀 많이 이수하는지 이 경향성을 좀 저희가 파악해 본 자료예요. 보시면은 일반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 1순위, 이수 1순위라고 하더라도 뭐 50%에서 40% 정도, 절반 정도인데 확실히 학문 단위별로 그렇게 특징이 좀 보이지는 않죠. 사회과학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회과학대학의 3순위의 경제수학이 좀 나오는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은 이제 사회과학으로 가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상경대학에서 사회과학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경제수학을 좀 사회과학대학 지원자들 좀 많이 듣고 있고 특이한 거는 10년과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 툴을 좀 많이 듣는다는 것도 좀 인상적인 저희 중앙대학교 지원자의 어떤 하나의 좀 패턴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일반 과목 선택인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정도가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지원할 때 특성이 보인다. 보시면 지리 과목 좀 많이 듣는 특성이 좀 보이는데 그 외에는 사실 일반 인문계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과목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과목들을 이수하는 특성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교육과 또 생명과가 좀 많이 듣는 게 저희 전년도 이수했던 학생들의 특징이었고요. 경영경제계열 가시면은 응통 정도가 기하가 75.7%가 나오는데 중앙대학교의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이 그만큼 많이 지원하거나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래도 상경계열 중 경제수학 좀 많이 듣는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아까 동영상에도 좀
잠깐 나왔지만은 저희가 핵심 과목, 뭐 권장 과목 이런 것들을 발표했었는데 실제로 화학, 물리, 뭐 생명과학 수준도는 그 계열에 맞게 이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물리 과목이 학생 수가 좀 적어서 좀 듣기가 좀 무섭다 뭐 이렇게 학생들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지원하는 학생들의 패턴을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계열 단위가 있다면 그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게 자연계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문계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떠한 과목을 듣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나름의 어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성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심리학과에서 생명과학 이수를 하는 학생들처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떻게 과목 이수를 통해서 나의 어떤 장점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 자연계열은 계열과 이수가 조금 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는데 되게 좀 뻔한 내용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과는 뭐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 수업 방식의 변화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어떤 기재 방향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좀 핵심적으로 연계가 되었을 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의 실적이 대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과제별과 평가가 그만큼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까 결과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실 50명에서 100명 규모의 학교들을 보면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에 굉장히 밀착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작은 학교에서 이 어떤 관찰기로 이런 작은 학교에서 이 관찰과 평가까지 제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수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반면에 소규모 학교에서 평범한 관찰 기록만 지속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과연 그거를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성장했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경험의 기록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의 평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연계열 내용에서 보셨던 것처럼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필요한 계열의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수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공동교육과정 활용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진로활동 관찰 위주의 기재보다는 그 안에서 학생이 어떤 것들을 배우고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재들이 담기는 것들이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그룹 그리고 소인수 과목 기수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가 갖고 있는 딜레마에서 고민거리고요. 적은 인원이 들었을 때 이 친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학생들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들을 항상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부족하다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평가상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도입과 블라인드 평가가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참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 선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너무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항상 좀 트렌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유행을 따라가면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이런 학생들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맞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2028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지금 선발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색깔과 2028에서 이제 학생부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상황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우리의 평가의 일관성을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에 질문하셨을 때 밸런스 게임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등급이라고 했을 때 A 비율이 90인 게 좋아요, 50인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밸런스 게임 이거 아니면 이거 하는데 저희는 항상 학생부 종합전형은 약 극단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전형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진로 본과 이수와 그 A 비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학교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어느 쪽으로 확 몰리는 거다. 진로 위주의 혜택기제, 교과 위주의 혜택기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수업의 변화를 쭉 바라면서 적절한 선생님들의 평가가 가능하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권장 과목과 특징 과목과 권장 과목을 또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과연 이제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의 과목들이 제대로 잘 개설이 되고 운영이 될 때 어려움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대입전형 자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평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저거 공문 한 장을 받았는데 저걸 보고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지금과는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변경상의 추진 목적이 평가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 자료를 보고서 평가의 자율성, 대학마다 어떤 자유롭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거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제시해야 될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빠져 있는 게 현재 좀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자 중앙대학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 초라도 좀 발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던 건 결국 이런 정태영 선수에게 와서 소규모 대학의 어떤 대입 입시의 어떤 반환이라고 한다라면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기재, 소위 관찰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의 고민들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얘기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같은 좀 발표 준비를 해서 좀 발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딜레이가 좀 많이 됐는데요. 실제 이제 장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주 전형으로의 지속적인 전형 운영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배경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정태영 지역에서의 어떤 그 소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위주 형태의 입시를 이해하는 부분이 지금 의아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전체적인 대안으로서는 종합전형으로서의 추진이 분명 맞는데 이 가운데서 그 해당되는 내용에서의 주안점은 근거를 충분히 챙겨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단순하게 테크니컬한 기록보다는 수업과 평가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노력 요구가 된다는 것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